네, 안녕하십니까.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1년째 기준금리를 1.5%로 동결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수차례 금리를 인상시켜서 지금은 상단이, 미국 금리의 상단이 2%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5%니까 0.5%포인트가 차이가 나게 됐죠. 물론 이런 추세는 앞으로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1%까지도 차이가 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역전되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미국 달러 금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 금리가 항상 어떤 낮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만약에 다른 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더 낮다. 그러면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달러가 이동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달러가 2%면은 대한민국은 3%나 4%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안전한 통화인 미국에다가 정기예금했을 때에 1억을 넣으면 200만 원의 이자를 받는데 1년에 한국에다 예금하면 1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50만 원을 오히려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신흥국가들, 즉 대한민국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뭐 러시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보다 좀 불안하겠죠. 정치나 경제 상황이. 그랬을 때는 좀 더 많은 금리의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자금들이 달러가 가는데 거꾸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졌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이탈하겠죠. 외환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7년도 말에 그때 외환 보유가 얼마였다고 하냐면은요, 39억 달러, 40억 달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사상 최고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이 집중돼 있고 그 외에 다른 업종들은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물가가 지금 기대보다 매우 낮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요, 2%를 목표로 관리하겠다. 즉, 더 낮지도 높지도 않게. 그런데 지금 뭐 수개월째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 즉,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높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국내 취약한 경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무려 거의 6년 이상 계속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대외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상당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유수 기업들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외국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상당히 그 낮은 금리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 체질이 대외적으로는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얘기 없었던 전세금 있습니다. 전세금도 빚이거든요. 이자를 안 내지만 빚입니다. 이 전세금을 숨어있는 부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금 합치게 되면 무려 2,200조 정도의 가계부채가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부채 비중이, 은행 예금에 대한 전세부채 비중이 127%로 최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뭐냐면요, 전세금이 127원인데 은행 예금이 100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를 보증금 받고 있는 가게에서. 그러면 일시에 전세를 다 빼고 나가겠다 했을 때는 27원이라는 대출을 끌어와야지만이 온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가계부채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분기 때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은 8%인데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3.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배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저금리 상황입니다. 즉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그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지하고 있는데 실질금리이죠. 즉 명목 이자율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거. 즉, 은행에서 2%를 예금을 주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다 하면은 0.5%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실질 금리가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은행에 예금할 유인책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돈들이, 이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많이 가서 아마 최근에 일부 뭐 수도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은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1.5%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105.5%로 조금 내렸습니다. 반면에 BSI 지수는 소폭 올랐는데 80포인트거든요. 그러더라도 100포인트 미만이면은 경제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 CEO들의 전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반면에 무역 수지는 지난달에 63억 달러의 흑자가 났습니다. 즉 7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환보유고가 쌓이겠죠. 수출이 많으니까.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니까. 이러한 달러를 중심으로 한 외환보유고, 물론 뭐 유로화도 있고 금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는 이 부분이 2018년 5월 말 기준으로 3,989억 달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외환보유고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통화 스왑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러한 어떤 그 경제 강국과 유사시에 서로 자금을 빌려주는 이러한 수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사실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충분히 우리 외환 위기가 생긴다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표 중에서 나스닥만 소폭 올랐고 대부분 다 중폭 또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물론 6월 캔들 차트 기준입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의 또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이런 것 때문에 그 후유증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즉 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데 2.18%입니다. 월 평균이 그렇습니다. 6월 달에. 이 부분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0.07%포인트가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평균이 내렸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뭘 의미하냐 하면 대한민국 그만큼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의 반증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은행 최고금리와 상호저축은행 최고금리도 변동 없이 각각 1.9%와 2.73%에 머물러 있고요. 반면에 코픽스 금리가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 가계부채가 있는 분들은 즉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코픽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두 가지 다 0.03%포인트씩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신용이 안 좋은 분들은 이런 코픽스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많이 얹어서 뭐 5%까지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신용이 좋은 분들은 뭐 여전히 저금리로 조달해서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환율은요, 강달러 약원화 이렇게 지금 대별되고 있겠죠. 즉 강세가 있죠. 달러가. 이제 달러가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달러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1달러의 자국 통화 교환 비율이 이만 올라가고 있죠. 원화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원화 약세입니다. 즉 평가 절하라는 뜻이거든요. 1달러에 1,000원이 1달러에 1,096원, 즉 1,1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1,100원이 1,15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수출기업들은 물론 상당히 유리한 그런 환경을 맞이합니다만 아무래도 통화를 달러로 수출해서 원화를 받을 때 더 커지기 때문에 수입 기업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했을 때 정상적으로 상승하면 국가 경제 성장률만큼 GDP 성장률이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국가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은 그대로 있거나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가 많은 분들 어려워지고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이제 소비자 물가, 즉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갑니다. 특히 석유가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석유 원유 가격이. 그럴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소득의 양극화 또는 뭐 자본의 양극화돼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려우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자, 통화량은요, 여전히 M2 증가율은 플러스입니다. 5.7%. 뭐, 전달에 비해 조금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은행 금리의 2배 정도의 그 양으로 통화 M2가 증가하고 있다. 총통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투자자 예탁금과 코스피 주택거래 대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여전히 약보 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어려워지니까 동시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자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바이유, 우리나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동 석유인데 소폭 올랐습니다. 73달러입니다. 배럴당.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불과 수년 전에는 2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그랬을 때 한전과 같은 그 석유를 수입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뭐 이러한 공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흑자를 봤었죠. 하지만 이 원유가 올라가면서 점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전기료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리세는 좀 내렸습니다. 뭐 22달러가 내렸는데 온스당 그래도 1200달러, 80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세계 경제가 큰 틀에서 볼 때는 좀 안정성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이 좋아지니까 미국은 가장 큰 소비 국가거든요. 미국이 안정화되고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경제가 탄탄하다 보니까 오히려 금 가격은 좀 내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매매 가격은 가격 지수가 추세적으로 조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0%에서 조금 올라가는 수준이긴 합니다만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볼 땐. 전세 가격은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뭐 갭 투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전세를 끌어서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하고 좀 서서히 이 전세를 좀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처분한다든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